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설레었던 택배가 무엇이었나요? 요즘은 새벽 배송으로 뭐든 문 앞에 와 있지만 제 국민학교 시절엔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전설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 덕분에 우리 집 안방이 마을 극장이 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조차 기적 같았던 그 시절, 우리 마을엔 신령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우리 집의 첫 텔레비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기계 한 대가 들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했지만 뜨거웠던 사람들의 온도,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좁은 안방의 기적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유난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새벽같이 논으로 나가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장날도 아닌데 읍내를 기웃거리셨죠. 어머니는 여보 대체 뭘 하려고 그러오?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곤방대만 태우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 TV 한 대를 사기 위해 지난 3년간 애지중지 키운 황소 한 마리를 내놓으셨던 겁니다. 그 시절 TV는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가문의 영광이자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탈탈탈탈. 평소보다 훨씬 묵직한 경운기 엔진 소리. 마을 아이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야, 김씨 아저씨네 경운기에 이상한 거 실려온다. 아이들이 경운기 뒤를 쫓아 뛰기 시작했고 동네 개들도 덩달아 지저댔습니다. 경운기 적재함에는 커다란 나무 괴짝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그 상자에는 금색 글씨로 금성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죠. 아버지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 계셨죠.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보게, 그게 자네가 말하던 그 테레비인가? 아버지는 대답 대신 헛기침 한 번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안방 상석에 TV를 모셔놓았지만 화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방송국 신호를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아버지는 장터에서 사온 대나무 장대와 알루미늄 안테나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야, 막둥아. 나오면 소리 질러라. 저는 안방 문턱에 걸터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찌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하얀 점들이 비처럼 내리는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아버지가 안테나를 왼쪽으로 획 돌리면 화면이 파랗게 변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검은 선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왼쪽으로요.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서서 지붕 위 아버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씨. 조금만 더. 아니, 방금 뭐가 보였어? 드디어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아스라이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흑백의 거친 입자였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나온다. 나와요. 제가 비명을 지르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지붕 위에서 안테나를 꽉 붙잡은 채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혹시라도 손을 떼면 화면이 사라질까봐 겁이 나셨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를 광기로 몰아넣었던 진정한 전설,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그날은 마을에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적이 흐르다가도 경기가 시작되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일 선수가 상대 외국인 악당 선수에게 고전하기 시작하면 안방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어이구, 저런 나쁜 놈. 심판은 뭐 하는 거요? 옆집 할머니는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수건으로 눈을 가리셨고 이장님은 담배만 연신 태우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일 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이마를 매만지며 뒤로 물러나면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찰나. 빡! 김일 선수의 전매 특허 박치기가 장렬했습니다. 와! 그 순간 안방은 폭발했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흥분한 아주머니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아이들은 구들장이 꺼져라 발을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지붕 위 안테나가 흔들릴까봐 마당으로 뛰어나가 이겼다, 이겼어 를 외치셨죠. 그 박치기 한 방에 일주일간의 고된 농사일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일 선수의 박치기가 열광이었다면 저녁 7시 30분이면 시작되던 드라마 여론은 그야말로 마을 전체를 통곡의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짖는 개도 없었습니다. 영구 없다라는 유행어로 유명하지만 당시 우리에게 영구는 웃음이 아니라 가슴 저미는 아픔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그 시끄럽던 안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보 같지만 착한 남편 영구와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는 오기가 화면에 나오면 아주머니들은 벌써 코끝이 붉어지셨죠. 오기가 구박을 받을 때면 여기저기서 아이고 저 불쌍한 걸 어째. 저 시어머니는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오기가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쫓겨나 눈물 짓는 장면에서는 안방 여기저기서 끄윽, 끄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각자 입고 있던 치맛자락을 눈가로 가져갔고 뚝뚝하시던 이장님조차 짐짓 헛기침을 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셨죠. 그 순간 우리 집 안방은 30명의 관객이 함께 우는 거대한 슬픔의 방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구가 오기를 찾아 헤매다 길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뒷집 수님이 할머니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들고 있던 삶은 감자를 TV 화면에 갖다 대며 소리치셨습니다. 영구야, 이거라도 좀 묻고 일어나라.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냐. 그 모습에 잠깐 웃음이 터질 법도 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마음이 그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고생하는 오기는 마치 우리네 딸 같았고 바보 영구는 우리네 동생 같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끝 자막이 올라가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일까지를 기다려? 사람들은 그날의 줄거리를 복귀하며 악역을 맡은 배우를 동네 사람보다 더 심하게 욕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 길거리 지나가다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둬. 라는 아주머니의 엄포에 아버지는 그건 다 연기예요. 아주머니라며 달래느라 진땀을 빼셨죠. 그 시절 여론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위로를 건네던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은 이름만 안방이지 사실상 마을 회관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8평 남짓한 방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으니 그 인구 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방바닥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장롱에 등을 기대거나 문간에 겹겹이 서서 봐야 했죠.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엉덩이 반쪽 걸치기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안하니 엉덩이 반쪽만 바닥에 대고 몸을 꼬아서 화면을 보는 기술이었죠. 그래도 누구 하나 좁다거나 밀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저 화면 속 세상이 신기해 숨소리조차 죽였으니까요. 우리 집 TV 관람에 빠질 수 없는 건 어머니의 노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커다란 가마솥에 감자와 옥수수를 한가득 찌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대야가 방 한가운데에 놓이면 사람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손만 더듬거려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장님이 감자를 집으려다 옆집 아주머니 손을 잡는 바람에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장님, 감자는 여기 있고 제 손은 저기 있어요. 그 웃음소리에 드라마 대사가 안 들린다고
뒷사람이 타박을 주던 풍경.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풍경이었습니다. 밤 10시 애국가가 나오고 뚜뚜뚜 삐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점 하나로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제야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잘 봤네. 김씨, 내일도 올게.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그야말로 흔적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방 청소를 하며 그날의 관객들이 남긴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가장 흔한 건 감자 껍질이었지만 가끔 기상천외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장롱 밑에서 짝 잃은 양말 한 짝이 나왔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발을 굴렀는지 발가락 부분이 훤히 뚫려 있었죠. 또 뒷산에서 나무하다 바로 달려온 삼촌의 자리에는 솔방울과 톱밥이 수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건 테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산을 하나 옮겨놨네. 라며 혀를 내두르셨죠. 아주머니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치맛자락에 붙어온 도깨비 바늘들이 요에 촘촘히 박혀 있어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느라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압권은 방 안의 공기였습니다. 수십 명의 숨결이 모인 탓에 한겨울에도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말씀하셨죠. 사람 사는 냄새가 이리도 뜨겁다. 그 뽀얀 김서린 창문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엉겨붙어 있었다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TV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권력 지형도였습니다. 그전까지 마을 아이들의 대장은 자전거가 있거나 구슬이 제일 많은 만수였죠. 하지만 우리 집에 금성 TV가 들어온 그날 이후 마을의 서열은 단숨에 재편되었습니다. 제가 골목에 나타나기만 해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나 오늘 테레비 안 보여준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평소처럼 냇가로 가거나 자치기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눈치만 살피며 제 뒤를 졸졸 따랐죠. 평소 저를 골탕 먹이던 덩치 큰 상필이조차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야, 너 오늘 만화 뭐 하는지 알아? 상필이가 넌지시 물으면 저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귀한 손님 오신다고 테레비 문 잠그실지도 모르는데. 그 한마디면 상황 종료였습니다. 상필이는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아부 섞인 미소를 지었죠.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어제 딴 귀한 왕굿을 줄게. 응? 그 순간 저는 골목의 지배자, 아니 테레비 왕국의 어린 제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집 마당은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어올 수는 없었죠. 안방은 좁았고 어머니의 잔소리도 무서웠으니까요. 여기서 저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너는 어제 감자 껍질 아무데나 버렸지? 탈락. 너는 아까 나한테 메롱했지? 너도 탈락. 아이들은 제 검지 손가락 끝에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안방에 입성했고 탈락한 아이들은 창문에 코를 박고 도둑 시청을 해야 했습니다. 가끔 기분이 좋으면 창문을 살짝 열어주는 자비를 베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마워 라는 찬사는 그 어떤 칭송보다 달콤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최고 인기 만화는 황금박쥐나 타이거 마스크였습니다. TV가 없는 아이들은 제가 들려주는 줄거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죠. 다음날 학교 점심시간, 저는 아이들을 쭉 둘러앉혀놓고 구전 동화를 시작합니다. 어제 황금박쥐가 악당을 딱 만났는데 거기서 끝났거든. 근데 내가 어제 아버지가 뉴스 보실 때 살짝 봤는데 말이야. 중요한 순간에 말을 딱 끊으면 아이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빨리 말해줘. 저는 느긋하게 도시락 반찬으로 싸온 소시지 하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 올 때 찐빵 하나 사오면 알려주지. 정보가 곧 권력이 되던 시절, 저는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원이자 연출가였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름철 천둥 번개가 쳐서 전기가 나가거나 TV가 지지직거리며 고장난 날이었죠. 야, 너네 집 테레비 고물 아냐?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야유에 제 권위는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지붕 위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죠. 아빠, 빨리 고쳐요. 애들이 고물이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다시 화면이 밝아지고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은 다시 저를 우러러봤습니다. 그 짧은 정전의 순간 저는 권력의 무상함과 안테나의 소중함을 동시에 깨달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꼬마들의 권력 다툼이었지만 그때 저에게 TV는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창이자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기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좁은 안방에서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가슴 뭉클하고도 웃긴 건 옆집 순이 할머니 에피소드입니다. 할머니는 TV를 처음 보신 날부터 유독 TV 뒷면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방송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는데도 할머니는 가지 않고 TV 뒤편을 유심히 살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죠. 할머니, 뭘 그리 보셔요?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이셨습니다. 여보게 김씨, 아까 그 예쁜 아가씨랑 레슬링 하던 덩치 큰 놈들. 이 좁은 통 안에 갇혀서 밥은 먹었을까 싶어서. 내가 집에 가서 밥이라도 좀 퍼오려고 하는데 여기 뒤에 문이 어디 있나? 할머니 눈에는 TV가 기계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사는 신비한 요술 상자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웃음을 참고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전기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사람은 여기 안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음날 집에서 정성껏 싼 주먹밥을 슬그머니 TV 뒤에 놓아두고 가셨습니다. 그 주먹밥은 결국 제가 맛있게 먹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지금의 어떤 고화질 화면보다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거실 크기만한 TV가 걸려 있고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이제 더 이상 TV를 보러 남의 집 안방에 엉덩이 반쪽을 걸치고 앉을 필요도, 지붕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지지직거리던 흑백 화면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더없이 초롱초롱했고 소리는 작았지만 서로의 숨소리는 더없이 크게 들렸던 그 시절. TV는 단순한 영상 기계가 아니라 단절되었던 이웃과 이웃을 잇는 다리였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 꿈과 웃음을 배달해주던 천사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거실에 놓인 거대한 TV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밝은 화면을 얻은 대신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던 그 따뜻한 사람의 온도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첫 TV 이야기 혹은 잊지 못할 고향의 추억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또 하나의 따뜻한 안방 극장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추억 배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